백년의 기억 전달자들 제5편.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연구본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의 뉴스연구본부가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5번째 시간입니다.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의 대사로 유명한 말이죠. 대표적인 항일 무장단체인 의열단의 단장으로 백범 김구보다 더 많은 현상금이 내걸릴 정도로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만 월북한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지금껏 서훈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인물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의열단이 창단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북도 또 남도 버린 인물 비운의 독립운동가, 우리가 몰랐던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바로 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염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공중파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네. 금기어였던 적이 있었죠. 네. 네. 네, 오랫동안 그랬던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밀양을 갔습니다. 갔더니 예. 그 김원봉 그 집에 아주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동네 일대가 전부 기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그 밀양 갔을 때는 김원봉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예. 네. 뭐 그 가족들도 사실은 김원봉의 월북 이후로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네. 빨갱이의 자손들이다, 빨갱이 가족들이다,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 그 전에 했던 그 독립운동 유곡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런데 이 서훈 문제는 좀 뜨거운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그 약산 서훈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토론 중단을 요구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날 그 발표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갔더니 아주 뭐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좀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계속 진행은 됐습니다. 네. 김원봉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도, 야당 의원이 한 것 같은데. 학자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김원봉의 어떤 독립운동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뭐 이렇게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자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만은 또 이 정치하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참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범 선생과 같이 일도 했었는데 네. 임시정부에서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면 뭐 역사학계에서는 안 맞는 거다 이렇게 결론냈다고.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월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네. 월북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이 남한에서는 도저히 못 산다. 이렇게 네. 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친일 경찰 출신들의 괴롭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그 중국인이 1952년에 쓴 회고록에도 보면은, 김원봉 선생은, 북한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예.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견딜 수 없는 그런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표적인 친일 경찰 노독술에게 붙잡혀서 뭐 안 좋은 일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해방 이후 상황 관련해서는 잠시 후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약산이 조직한 의열단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제 19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935년에 이제 민족혁명당으로 타바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은 16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1925년까지 주로 한 6년간의 활동을 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도 전부 1925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는 뭔가 하니 이 뜻있는 지사들이 권총이라든지 아니면 폭탄을 가지고 적의 어떤 일본의 관공서를 습격한다든지 요인들을 암살하는 막 그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예. 백범에 대한 애국당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의열단이 했던 그 의열 투쟁을 보면요.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또 박재혁 의사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 의사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김지서 의사의 도쿄 일본항공 폭탄 투척,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회사 폭탄 투척 등 20여 회 차례 네, 폭탄 네. 투척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김상옥, 박재혁, 김상옥 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박재혁 의사는 또 사형을 당했었고 네네네. 다 20대 때 나이.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제에게는 의열단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외교 활동을 주력을 하는 독립운동 단체도 있고 또는 신뢰 양성을 외치는 단체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권총과 폭탄으로 무장해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서울의 한복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상해 그 한복판에서 또는 그 일본 동경에서 이렇게 벌이는 이 일단의 어떤 투쟁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네요. 기상청에서 조금 전 19시 9분에 발표한 국외 지진 정보입니다. 오늘 18시 57분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남남동쪽 508km 해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상 기상청에서 제공한 국외 지진 정보였습니다. 자, 의열단의 암살 파괴 투쟁은 19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데 조선의 청년들은 대담하게 국내 조선총독부와 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거나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부산 경찰서는 굉음과 함께 흰 연기로 가득 찼다. 중국 고서 상인으로 위장해 집무실로 들어간 27살 청년 박재혁은 하시모토 슈에이 부산 경찰서장과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폭탄을 던진다. 외놈 손에 죽기 싫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사형 집행 전 긴 단식 끝에 박재혁은 순국한다. (1921년 9월 12일) 조선 총독부에서 폭탄이 터진다. 수십 명의 관원들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7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 일제 삼엄한 경계를 뚫고 총독부에 들어가 폭탄을 던진 인물, 의열단원 김익상이었다. 자연은 우리의 힘과 피로 얻어지는 것이오.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오. 이것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하오. 의열단장 김원봉의 이 말 한마디에 항일투사로 변모한 청년은 법정에서 이런 말을 남긴다. 이후로 제2의 김익상, 제3의 김익상이 뒤를 이어 나타나서 일본 대간 암살을 계획하되 어디까지든 조선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터이다. (1923년 1월 12일) 종로 경찰서에 폭탄이 던져진다. 혼란에 빠진 일본 경찰은 1000여 명이 병력을 투입해 범인을 찾아 나서는데 장장 3시간 35분 동안 벌어진 1000대 1의 치열한 총격전의 주인공은 의열단원 김상옥이었다. 일경과 교전으로 10발의 총상을 입은 김상옥. 결국 만함은 한 발로 자결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11발의 총상을 입고 순국한 34살 청년 김상욱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의열단의 투쟁 가운데 몇 가지를 구생해 봤는데요. 예, 지금 김상욱 의사 같은 경우에는 외놈들에게 더러운 꼴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네. 마지막 남은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요. 앞에 박재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기 전에 김원봉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나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편지를 보면 앞으로 당신의 모습을 못 볼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네. 의거를 이루기 전에 죽음을 무릅썼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의열단의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결국은 아마 그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폭력 투쟁이 아니면 독립을 이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의열단은 20여 명을 이끌고 광저우로 이동하는데 이동한 이유는 뭡니까? 의열투쟁의 한계를 느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셈이죠. 의열투쟁의 목표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런 장렬한 투쟁을 통해 가지고 민중을 각성시켜서 그다음에 3.1운동 같은 것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 그런 거였는데 막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는 많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는 계속 일본의 어떤 통치는 더욱 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활로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군대입니까? 네, 맞습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중국이 뭐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예. 이 무렵에는 이제 중국도 거의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어떤 육군 사관학교도 만들고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열투쟁을 접고 이제 광저우로 내려갔습니다. 예. 네. 그 중국의 군대의 도움은 또 받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중국 육군군관학교에 김문봉 본인이 문관이 중국 육군군관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일단원들이 되게 그렇게 했죠. 예. 장제스에게 도움도 또 요청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의용대가 창설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전적으로 김원봉이 다 맡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자금은 그럼 중국군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장검은 당연히 이제 중국의 장개석의 국민정부에서부터 나온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조선 의용대 시절 약산의 연설을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용대는 대학교 인사에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민용대는 조선민족 개방의 선봉대로서 1100만 자기의 동포를 반기해서 조선민족 개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전장사의 국제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운명의 자세로서 상대의 군민을 반기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조선민용대의 공작의 임무는 애적선전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 10여 만의 민동포가 있는 하부로 각 서재 민용대의 전투의 수단을 꼭 곳에서 우리의 시끄러운 전문 동물을 모집해서 적의 무기를 뺏더라 무장해서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이번 교육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예, 당시 육성을 복원하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내용을 좀 요약하면은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1100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려고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공작 임무는 대적 선전전이다. 또 많은 우리의 피 끓는 젊은 동물을 모집해서 적의 무기를 빼뜨려 무장해서 만주로 들어가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한다. 결국은 이 동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내용의 연설이었고요.
이 조선 우용대는 지금 앞에 약산의 이야기처럼 선전전이 가장 주된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뭐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이런 것들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38년 10월 달에 이제 조선 우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활동 범위는 남쪽에서 북쪽, 만리장성 이남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넓은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투쟁이 주로 이제 선전전입니다만은 선전하다가 또 항상 무장해서 선전하기 때문에 선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하고 맞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가장이라는 이제 북경 근처에 있는 어떤 그 마을에서 선전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하고 접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조선의용대 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사람이 아주 중상을 당하는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42년도에는 또 이제 태항산에서 2분이 이제 전사를 하시는데 2분 다 아주 그 상당히 급이 높은 분이고 2분의 묘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예, 중국에 있고. 네. 이 호가정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그 조선오용대 군가 독립군가 이런 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만큼 이 호가장 마을 사람들과 조선오용대 군인들이 합심해서 같이 일제에 대적했다. 네네네네네. 예. 그런 셈이죠. 네. 자, 아까 우리가 뭐 뼛속까지 뭐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장제스와 손을 잡았을까? 어떻게 또 백범과 같이 일을 했을까? 이건 또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볼 때는 그 김원봉은 아주 진짜 뼛속 깊이 어떤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의 독립이 가장 이제 우선 목표고 다만 이제 수단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장개석의 돈을 지원하여서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진보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포용한 막 그런.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주의자와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자와도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 독립이니까 이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약산. 군무부장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네, 맞습니다. 네. 해방 후 임정 요인의 일원으로 귀국합니다. 이제 이진으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네. 백범 선생 외에 여러분이 일진으로 귀국했는데 일진으로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도 사실 푸대접 받았는데 이진으로 귀국한 사람들은 더더욱 푸대접 받았어요.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근데 이 3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김원봉 역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부푼 꿈을 꾸었을 텐데 하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약산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약산이 비주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약산은 뭐 중국에 있을 때는 주류죠. 중국에 워낙 이제 넓은 튼튼한 그 인맥이 이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토착 민족주의자 혹은 토착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힘이 있고 더구나 이제 남쪽은 이제 미국과 연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잡을 수밖에 없고 북쪽은 또 소련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김원봉 경우에는 세력이 빈약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앞에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이 이후에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노당이 주도한 파업에 연루됐다 이런 혐의로 약산이 친일 경찰 노독술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해방 이후입니다. 네네네. 의열단 동지 유석형과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정정화 여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김원봉은 붙잡혀 갈 당시 화장실에 있었는데 일제 경시 출신 노독술이 그대로 수갑을 채워 장택상 앞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장택상과 노독술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서는 사흘을 꼬박 울었다 한다. 그는 울면서 여기서는 외놈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몰라 했다. 언젠가 약산이 중부경찰서에 잡혀들어가 외정 때부터 악명이 높았던 노덕술로부터 모욕적인 처우를 받았단 말을 듣고 몹시 분개했던 일이 기억난다. 평생을 조국 광복에 헌신했으며 의열단의 의백이었고 민혁당의 서기장을 거쳐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을 지낸 사람이 악질 외경 출신자로부터 조사를 받고 모욕을 당했단 소리를 듣자 세상이 아무래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7일 경찰 출신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사흘을 울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그 평생 독립운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일경에 체포당하지 않았던 네. 사람이었는데 약사는. 네. 그런데 해방된 조국으로 와서 조선 독립군을 잡아가주던 친일 경찰 출신에게 체포돼서 이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사흘 울었다는 말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운형 선생이 이후에 이제 피살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아마 나도 저런 일을 당하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1948년 남북 연석회의가 평양에 개최되는데 이때 약산이 백범 선생과 함께 네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 뭐 되게 그런 비슷한 시기에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백범 선생은 다시 돌아왔는데 네. 약산 선생은 거기에 눌러 앉았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북한 정권 탄생에 기여한 거 아니냐. 네네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네. 김일성으로서는 이 혁혁한 항일 투쟁에 공적이 있는 김원봉을 이용하고 싶을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북한 쪽에서는 뭔가니, 김원봉 선생이 남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높이 사서, 그렇게 이제, 환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네. 그렇게 환영하고 이용을 하고 네. 결국은 숙청 당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일성의 손에 숙청 당하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사망한지는 모르죠. 예, 좀 현재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북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네네네. 예.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남한에서도 버려졌고 북한에서도 버려졌다. 그런 말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네네. 나오는 건데 자 문제는 서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네네. 일단 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조금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서훈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서훈 과정에서 논란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 연구자로서 느낀 뭔가 하니 이미 독립운동가의 김원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월북 이후 또는 월북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거의 초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지고 어떤 연구가 충실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우리 댓글로도 많은 분이 항일 투쟁에 독립운동에 좌익 우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당시에 우리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민족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셨고 네네네. 또 공사주의 이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고 네네. 또 무정부주의 이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고 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점을 가지고 지금 와서 논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약산에 대한 서운 문제를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원봉을 연구한 학자로서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서운 관계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김원봉의 어떤 그럴까 이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뭐 뼛속 깊은 공산주의자라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그런 걸 보고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좀 많은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5번째 이야기. 오늘은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염민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